자, 여러분 교재는 51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재고자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자, 시작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좌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재고자산부터 공부를 할 차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요, 정상적인 영업과정. 정상적인 영업과정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를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이다. 그 일반적인 상거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었죠.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라고요? 그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 그 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들을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과정, 즉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자, 이제 내가 팔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앞전에 공부했던 당좌자산들은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죠? 또는 뭐 물건을 팔고 그냥 받을 돈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그냥 돈이거나 현금,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얘는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이면 틀림이 없는데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당좌자산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파는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물건을 떼어다가, 그렇죠? 유통업이라고 하죠. 물건을 떼어다가 그냥 이익 붙여서 파는, 마진을 붙여서 파는 유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건설업도 있겠지만 제조업, 크게는 이제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우리 시험은 제조업과 유통업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제 입문 단계에서 공부하는 FAT 2급이나 또 옵션으로 하나 더 건져갈 수 있는 전산회계 2급,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상품 매입해서 상품을 매출하는 그런 유통업이에요. 예,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돈 주고 사와서 거기에 이익을 붙여갖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제 매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 제조기업을 배우거든요. 제조법인. 거기는 원가 회계를 배워요. 그래서 원재료를 사와서 거기에 이제 원재료에 추가적인 노무비, 인건비죠. 노무비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들,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팔기는 파는데 생산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재고자산, 또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뭐 그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재고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만들어 놓은 거, 또는 만들고 있는 거, 또는 만들기 위해 준비한 재료,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카페로 말하면요, 커피 원두, 그죠? 커피콩 원두도 재고자산에 속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그 콜드블루 있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도 재고자산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이제 직접 만든 크로와상이나 그런 이제 뭐 조각 케이크, 이런 것도 다 재고자산이에요. 팔려고 만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형태로 우리가 사오잖아요. 그건 이제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유 같은 건 직접 카페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만들어진 우유를 사갖고 그걸로 뭐 라떼를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유 자체로 또 판매가 가능한 우유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걔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는 자, 하나씩 읊어드릴게요. 일단은 상품, 그다음에 제품, 그리고 반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상품은 어떤 의미예요? 완성품이란 건 뭐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카페에서 우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에서 이제 우유는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된 우유를, 완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추가 가공 없이 그냥 파는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다음에 이제 병에,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병에 들은 음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떼어다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점에서 판매할 때는 그거는 외부에서 구입해서 추가 광고 없이 재판매하는 재고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품. 앞서 말씀드렸죠. 판매를 목적으로 원재료,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제조한 재고자산. 이게 이제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용어를 배우시는데 투입이란 말을 써요. 투입, 산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붕어빵을 만드는, 보통 원가 회계 얘기할 때 붕어빵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는 라면을 끓여요. 그럼 라면을 끓일 때 물 끓이고 거기에 이제 라면 넣고 또 뭐 경우에 따라 계란도 풀고 파도 좀 넣고 뭐 이런 것들은 투입이라 그래요. 투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품을 제조할 때는 투입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만들어진 완성품을 우리가 산출된 뭐 제품, 산출된 결과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 반제품. 반제품의 요게 반자는 뭔가 그 우리 2분의 1 할 때 그 반자 느낌 들죠? 예,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반제품은 제품 반 정도는 제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머지 반은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제품은 반 정도는 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요 다음에 배우실 제공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박쥐 같아요. 그래서 반제품 보면요. 자, 설명 한번 볼까요?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 자가 제조한, 내가 지금 만드는, 그러니까 자가라는 얘기는 나잖아요. 내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반제품이에요.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소나타나 그랜저 승용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뭘 만들어야 돼요? 철로 만든 자동차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리도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백미러도 그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어느 차에나, 그러니까 규격과 사이즈가 동일하다면 어느 차에나 동일하게 들어가고 별도로 판매도 가능하고 그런 부품이 있어요. 자동차의 구성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만들진 않죠. 근데 현대자동차에는 타이어를 반드시 껴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타이어가 꼭 현대자동차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뭐 우리나라 이제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그죠? 한국 타이어 이런 타이어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꼭 현대자동차에만 그 타이어가 동일한 규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자동차 기종에 따라 조금 이제 호환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그죠? 뭐 SM5, SM 시리즈, 그죠? 르노 삼성 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쉐보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타이어들은 반제품 형태로 보시면 돼요. 예, 판매도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고. 예. 자, 제공품, 원재료, 미착품, 저장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공품이 아까 이제 그 반제품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제조 공정에 있다라고 해서 제공품이라 그래요. 품은 그냥 물건 또는 재고자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제조 공정에 있는이라 해서 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중에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파트는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수강생 리스트를 확인했을 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 뭐 ERP 인사나 ERP 생산 물류를 공부하시고 여기로 넘어오신 분은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이 중에 ERP 공부해 보셨던 분은 없으시죠? 저희 과정, ERP 과정, 그죠? 없죠? 예, 예. 이게 ERP 생산 물류 쪽에 아주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실제로 회계를 배우시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ERP 생산이나 물류를 배우시면 이거 나 배웠던 건데? 막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배우시는 내용들하고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대부분 ERP 생산 물류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ERP 회계에도 나오죠. 근데 비중을 놓고 보자면 ERP 생산 물류 쪽이 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쪽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래서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 공정에 있는 재고자산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원재료 중요하죠. 원재료는 합성어예요. 원료와 재료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이란 말 나오죠. 원료 또는 재료, 원재료라고 합니다. 합성어예요. 자, 미착품은요 주로 수입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 단어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외 배송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배송 보통 이제 뭐 중국 직구로 뭘 구입을 하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 바로 오지 않아요. 그죠? 뭐 국내 재고가 있다라면 뭐 2, 3일 안에 뭐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뭘 한번 사보면 한 최소한 많이 아무리 빨리 와도 한 2주 걸리지 않나요? 뭐 좀 빨리 오면 열흘? 이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뭐 한 달 걸리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미착품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분명히 돈을 주고 샀어. 돈을 주고 사서 내 거는 맞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 다시 말할게요.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 이걸 미착품이라 그래요. 회계 처리할 때 이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시게 되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냐 도착지 인도 기준이냐 뭐 이런 회계 쪽에 쓰는 또는 이제 무역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 회사의 입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여학생들 옷 사면 신상 입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입고가 창고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아직 물류 창고에 들어오지 않은 재고 자산. 내가 산 건 맞는데 아직 오고 있는 중이야. 배송 중인 거야. 그럼 이게 내 걸로 봐야 돼? 아니면 아직은 도착이 안 했으니까 내 거가 아닌 걸로 봐야 돼? 약간 이런 관점이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수입과 관련돼서 미착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저장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소모품이라고 하면 돼요. 대표적인 소모품이 A4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4 박스. A4를 10박스를 샀어요. 10박스를 샀는데 10박스를 다 창고에다가 쟁겨놔요. 그 중에 한 박스만 뜯어요. 그러면 쓰면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모품 B로 합니다. 안 쓰면 품, 쓰면 비. 그래서 10박스를 사서 안 뜯었으면 다 소모품이고 그 중에 한 박스를 뜯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걔는 소모품 B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텐데 소모품과 소모품 B의 회계 처리도 요 끝에서 한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 안 쓰면 소모품, 사용하면 쓰면 소모품 B. 그래서 안 쓰면 품, 쓰면 B 뭐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공부할 때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고 그래서 소모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으로 아직 사용 전인 재고 자산을 우리가 저장품, 통칭하여 저장품. 약간 그런 게 개념이에요.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저장품이라고 말하는 건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듯이 약간 그런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저랑 회계 시간인데 뭘 공부하고 있어요? 단어 공부하고 있죠. 그죠? 회계가 왜 기업의 언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지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구분을 잘못하면 잘못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51페이지 내용을 한번 훑어본 거고요. 52페이지로 넘어가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라는 게 있어요. 취득 원가. 자, 취득 원가 보시면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 시 매입 대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매입 부대 비용 어디서 들어봤어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제가 유가증권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너무나 사고 나서 바로 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매입 부대 비용 처리를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취득할 때 부대 비용? 그건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취득할 때 부대 비용?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그건 단기 매매 증권 처리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하는. 걔만 조금 외톨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일반적인 자산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 다음에 배우시게 될 유형 자산, 무형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 들어가면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재고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지출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입 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만 원치를 사는데 택배비가 2,500원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10만 원 내 예를 들어 재고 자산이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품 10만 원, 그다음에 운반비라는 비용 2,500원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그냥 상품 10만 2,500원 이렇게 전부 다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취득원가에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려운 공식 아닙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즉 총 매입액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물건값이 10만 원인데 택배비가 2,500원 들어가면 그냥 매입가액 전체를 10만 2,500원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10만 원 따로 2,500원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매입 부대 비용은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매입하면서 필수 불가결하게 꼭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일단 운송 운임. 운송 운임이란 게 뭐예요? 운반비예요. 그다음에 매입 수수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운송 보험료. 고가의 장비나 고가의 어떤 재고들은 파손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그게 파손 보험을 가입할 거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송 중에 파손이 됐을 때 파손 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운송 보험, 고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관세는 이제 그 통관 있죠. 여러분들 아마 해외 직구해 보신 분들은 관세를 한 번씩은 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관세가 있어요. 예. 국경을 넘어올 때 들어가는 국경세라고 합니다. 관세. 그리고 하역비라는 게 있어요. 하역비는 뭐냐면 공항을 우리가 참 가본 지가 오래됐죠. 그죠? 코로나 사건 이후로 공항을 안 가본 지가 한참 됐어요. 저도 한참 됐는데 공항에 가면 비행기들이 이제 뒤에 똥구녕을 열거나 그죠? 해갖고 거기에 화물을 적재하잖아요. 화물을 근데 사람이 들었다가 이렇게 실는 게 아니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거나 크레인이 가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비용을 그걸 공항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그거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따로 비용을 지불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역료라고 그래요. 하역료 또는 하역비. 배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이제 항구를 가면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데 가보면 배들이 정박해 있고 거기 배에다가 이제 실어서 화물을 적재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직접 차를 타서 운전을 해갖고 배에다가 딱 싣고 그러고서 딱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사람 뭐 공짜로 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그건 또 항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항구는 자리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행해주는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서 하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시험용으로 제가 요점 정리를 한 거니까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운반비의 회계처리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반비. 이게 정말 헷갈려요. 근데 약간 우리가 몇 번의 헷갈림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죠? 어떤 거 있었어요?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얘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운반비의 회계처리는 매우 중요한데 일단 답만 먼저 얘기하면 매입 시의 운반비 있죠. 내가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취득원가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 처리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죠. 근데 지금은 재고자산을 공부하는 거니까 안 헷갈려요. 원래 해당 단원을 공부할 때는 절대 안 헷갈려요. 선생님은 왜 저걸 저렇게 오버해서 얘기하지? 나는 저거 안 틀릴 자신 있는데? 그러다가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 이제 임하게 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텐션의 60, 70%밖에 발휘가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그게 이제 오답으로 이어지고 오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불합격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죠.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안 헷갈리게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틀리고 안 헷갈리려면요. 그냥 눈으로 봐서 안 돼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진짜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는 아주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한참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물량 공세를 많이 했거든요. 그 항상 그때 한 얘기가 뭐냐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 물량 공세를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다만 말씀드리면 내가 매입자 입장에서의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규정을 따라가지만 매입자 입장에서 내가 매출하는 사람에서 운반비를 부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배송료가 아까워서 그죠? 무료 배송인 거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송료를 내든 아니면 판매자가 배송료를 내든 즉 구매자가 배송료를 내든 판매자가 배송료를 내든 둘 중에 한 놈은 배송료를 내야 돼요. 아니 뭐 택배회사는 뭐 무슨 마더 대리사예요? 그죠? 택배회사는 뭐 땅 파서 장사해요? 그죠? 그럼 물류센터 직원들 비용도 줘야 되고 그죠?
택배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할 수도 있고 구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매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가산, 매입가액의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뭐라고 하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운반비라는 판매자 입장에서의 비용, 즉 요거는 조금 더 얘기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공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예제예요. 운반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가 매입자 입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구입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구입하고 운반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품이 100만 원이 아니죠.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11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110만 원. 그런데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구입하고 운반비는 따로 현금 줬으니까 100만 원은 외상, 현금은 10만 원은 현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개 어렵지 않죠? 딱딱 맞아 떨어지죠? 보세요. 우리가 거래 판료처로 접근해도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매출자 입장에서의 예제예요. 잘 보시면 3일 상사에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 자, 뭐가 달라요? 이거는 내가 매입자 입장, 구입자 입장인데 여기는 무슨 입장? 내가 매출자, 판매자 입장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운반비는 똑같이 위에 진짜 몇 가지 단어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그죠?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예제예요. 근데 비슷한데 달라요. 그죠? 답은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자, 상품 매출. 내가 팔면 상품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운반비 10만 원 준 것까지는 좋은데 차별을 보세요. 자,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이번엔. 아까는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했지만 지금은 내가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그리고 자, 노란색 표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노란색만 보세요. 취득원가에 가산하느냐, 매입자 입장에서, 매출자 입장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느냐. 결국에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똑같은 금액이지만 완전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언어라고요. 왜 언어일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상황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고 각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집 가서 축하드려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 아이고 못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상황에 맞는 단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될지, 나보다 연장자라면 존칭어를 써야 될 거고, 물론 나보다 연하라고 해도 그쵸? 대중들 앞에서 반말까지는 않죠. 친애하는 뭐 누구누구 여러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는 단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회계는 뭐라고요? 기업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하죠. 계산하는데 그 언어 자체를 잘못 인식해버리면 완전 다른 값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단어 선택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내가 매입자라면 취득원가의 가산, 내가 매출자라면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어렵다. 내가 상품을 사는데 운반비가 들어가? 그냥 상품이야. 자, 내가 상품을 파는데 운반비가 들어가? 그냥 운반비야.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갈게요.